시장이 일단은 되게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확실한 게 많은 상황인데 네.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가장 우려해야 될 점 뭐라고 보시나요? 한국 경제가 올해는 계속 내리막길이었다. 그런데 지금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11월 달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대외 환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 이제 침체가 되는 국면에 어떻게 보면 한국 경제가 그러기 상태인데 여기에 이제 펀치를 두 방을 맞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KO가 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를 보면 실제로 그때는 수출은 반도체가 호황 사이클로 넘어가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월 수출 증가율이 한 30% 이상씩 막 나오고 했었거든요. 수출은 타격이 없었어요. 네. 오히려. 근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이제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16년 12월 그래서 이제 2017년 뭐 3월인가 그때까지였거든요. 3개월 정도 이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결의가 되고 헌재에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제 직무 정지 기간이었는데 그때 2017년 1월이 트럼프가 취임한 해 그때였어요. 지금이랑 상황이 아주 비슷하진 않지만 그렇죠. 좀 유사한 예. 면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취임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수출 산업 경기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네. 수출이 어느 정도 한국 경제를 받쳐줬던 그리고 투자 쪽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출이 잘 되니까 설비 투자가 잘 됐고 유일하게 그 정치 불확실성으로 그때 타격을 받았던 게 이제 소비인데 소비 증가율이 갑자기 확 떨어졌어요. 예, 그때를 전후로.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라고 기준치를 우리가 100으로 보는데 그게 갑자기 확 떨어지는 기준치 밑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비는 이번에도 분명히 타격을 받을 것 같고 지금 분위기가 또 그렇잖아요. 네. 왜 소비자 심리 지수, 심리가 나빠지면 소비까지 이어질까라는 이제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소비자 심리 지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미래를 개인들이 보기엔 상당히 좀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불확실성은 결국은 자기가 지금 직업을 갖고 있는데 이게 한국 사회가 어지러지면서 그 직업을 잃을 수도 있다. 또는 지금 받는 임금보다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고 그러면 현재 소비를 줄이게 되는 거죠. 미래를 위해서.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경제 지표들을 우리가 좀 몇 달 후에 확인할 수 있지만 소비 지표만큼은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같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수출 증가율이 11월 수출 통계까지 나와 있거든요. 11월 달 수출 증가율이 전년 동월 대비 1%대 정도인데 이게 증가율로 보면 올해 7월을 뻑대기로 해서 8월, 9월, 11월, 10월, 11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대 증가율이라는 건 사실은 거의 뭐 제로 성장이죠. 예. 자, 그런데 우리 수출의 비중, 품목별 비중을 보면 반도체가 한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를 뺀 나머지 수출로만 수출 증가율을 계산을 하면 11월이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그나마 반도체가 뒷받침하고 있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은 효자였는데 근데 반도체 최근 디램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예. 보통 반도체 가격 사이클을 한 번 떨어지면 계속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이 말은 반도체가 지금까지는 한국 수출을 끌었지만 앞으로는 한국 수출을 끌어내리는 역할. 그렇다면 내년 상반기쯤 언젠가는 전체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 가능성. 그거는 이제 수출 경기가 그동안의 회복 국면을 호황 국면을 넘기지 못하고 침체 국면으로 내려가는.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수도 안 좋은데 거기다 수출이 언제 꺾일지 모르지만 거의 뭐 꺾이는 게 기정사실화되는 그 내수와 수출이라는 성장 동력이 모두 그 성장 엔진이 꺼지면 비행기는 추락하는 거죠. 또 이 반도체라는 이 항목이 미국과 중국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불확실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글로벌 정세도 좀 앞으로 좀 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실까요? 우리 반도체, 그러니까 자동차 수출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에 부품까지 하면은 미국 시장으로 가는 게 거의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네. 40% 넘게 되니까 반도체 수출은 미국으로 가는 게 몇 프로 안 돼요.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한 자릿수입니다. 비중이. 네. 대부분 중국으로 가요. 또 중국으로 가는 거 그 금액의 절반은 홍콩으로 갑니다. 홍콩의 반도체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드는 제조업이 있을까요? 없겠죠. 네. 그럼 홍콩을 거쳐서 다른 나라로 환적하는 굳이 반도체를 결국은 홍콩으로 가는 것도 중국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럼 그 두 나라의 비중을 살펴보면 반도체 수출의 한 50에서 60%는 중국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중국 경제 상황이 우리나라 반도체 경기와 맞물려 있고, 그럼 미국의 우리나라 반도체가 뭐 시장점유율이 높다, 이거는 미국 공장 얘기.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출을만 딱 놓고 보면 중국 경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데 그 중국으로 흘러가는 우리 이제 반도체가 중국 기업만 사용하는 건 아닐 거예요. 중국의 글로벌 그 IT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런 거는 중국 시장 영향보다는 전 세계 시장 영향을 받을 거고, 그런데 전 세계의 어떤 경제 상황 이런 거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여부에 달려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노믹스의 첫 번째 전략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 지금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들어가면 한 19% 정도 된다 그래요. 수입 관세율이. 네. 다른 나라 제품들은 뭐 한 3, 4% 정도 된다는데 이미 트럼프 때 많이 올려놓은 거죠. 그거를 60에서 100%까지 때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반도체 산업에는 결코 미국에서 만드는 이제 미국 내수용 반도체는 상관이 없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선 중국으로 가는 많은 반도체 수출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지금 상황이 딱히 녹록치만은 않은데, 사실 또 하나의 관건은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다는 거 아닐까요? 네. 트럼프 1기 때 전략을 보면 크게 이제 뭐 다른 경제 정책보다도 우리가 통상 관세 인상 파트만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율을 올렸던 거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리고 품목 관세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적인 상관없이 이 품목에 해당되는 거는 미국으로 들어오면 관세를 올린다. 그게 그때 이제 철강, 알루미늄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철강은 그때 우리도 많이 수출했었는데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서 그걸 좀 우리는 면제 조치를 받았어요. 다른 EU 같은 나라들은 면제 조치를 못 받고, 그런데 이제 요번에도 똑같은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고, 중국에 대한 관세는 뭐 60에서 100%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품목 관세는 철강은 지금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으로 가는 우리 철강 수출은 쿼터제이기 때문에 네. 물량 아래로 수출하고 있거든요. 쿼터에서.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직 확인할 수는 없지만 자동차에 대한 수출에 대해서 품목 관세를 올리지 않을까, 이런 게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편 관세라는 게 있습니다. 품목이고 나라고 상관없이 무조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다 10%씩. 네. 네. 보편 관세는 학자들에 따라서 좀 의견이 갈려요. 앞에 이제 품목 관세 같은 경우는 무역확장법 232조라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은 슈퍼 301조라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보편 관세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할까? 근데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면 자기가 내뱉은 말은 무조건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할 수도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비상계엄을 겪고 나서 환율이 1,440원대까지 육박을 했단 말이죠. 네. 이게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고환율이 뉴노멀이 될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한 2, 3년 정도 뭐 1,300원대 후반, 네. 1,400원 들락날락 하면서 상당히 익숙한 환율이 됐는데, 그 트럼프 1기 때 2017년 1월에 이제 취임을 했었잖아요. 그때 취임하기 이전에 한 2, 3개월, 취임한 이후에 한 2, 3개월 정도는 강달러였어요. 네. 근데 트럼프는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저금리를 선호하고 약달러를 선호하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그래야지 미국 기업들이 수출이 잘 되니까. 네네. 그럼에도 강달러였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의 불확실성이 너무 컸다.
지금도 그런 상황이라면 그게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국내 우리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게 이제 최근에 고환율의 한 가지 원인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투자 기관들, 여기서 이제 투자 은행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뭐 골드만삭스나 뭐 JP모건이나 이런 기관들이 한 50개에서 60개 정도 내년에 분기별 환율 예상치들, 걔네들은 이제 금융기관이니까 뭐 시시각각 내놓고 있거든요. 그걸 평균치를 내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1,400원대 초반 정도, 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1,300원대 후반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율은 아무래도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방향, 그러다 보니까 환율은 좀 내려갈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만약에 우리 한국 경제가 흔들린다면, 환율은 뭐 금리나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양국의 경제가 얼마나 건실하냐. 경제가 건실한 나라가 만약에 미국이면 강달러고, 경제가 건실한 나라가 미국보다 한국이 더 건실하면 이게 환율은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경제 펀더멘탈에 근거한다고 보면 내년까지는 계속 고환율이 될 것 같고, 네. 유노말이라는 질문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예. 최근에 좀 우리가 하도 익숙한 환율이 그런 환율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과거 우리 한 몇십 년의 평균치 환율을 보면 1,050원에서 1,250원 사이에 거의 99% 이상이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언젠가는 그게 내년이 아닐 수는 있지만 환율은 그 정상적인 환율 밴드 그 안쪽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은 고환율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경제 뭐 중소기업이든 뭐 제조업체든 주는 영향은 좀 클 것 같은데 어떨까요? 일단 수출 기업들은 좋아요. 왜냐하면 뭐 꼭 가격 경쟁력 때문에 물건이 잘 팔린다기보다는 우리나라 이제 수출 대금을 받아서 회계 처리를 할 때는 원화로 환산하거든요. 그럼 확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조선업계 같은 경우 상당히 좋습니다. 네, 진짜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환율이 오를 때 이 원자재 수입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기업들은 많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원자재 가격 환율 때문에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기업의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고 소비자 물가로 이제 전이 되는데, 이게 상당히 클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로 넘어가는 과정에 비중은 되게 좀 많이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얘기하는 이 환율 때문에 우리 수입 물가가 우리 소비자 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는 약간 좀 과장된 측면이 있고, 또 네. 기업의 생산 비용을 보면 수입 원자재 가격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비용들이 많아요. 뭐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뭐 실제 국내에 생산하는 비용이라는 이런 더 큰 게 많고, 그리고 이제 국내 물가가 제가 내년경 한국 경제 별로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물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런저런 뭐 여건들을 고려하면 환율 때문에 내년에 소비자 물가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하느니 이제 기준금리를 내리긴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좀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한국은행의 어떤 금융통화위원회의 최근의 성향이랄까 성격이랄까 이런 걸 보면, 사실 미국 연준이 기존 정책금리 5.5%에서 9월달 FOMC에서 5%로 0.5로 확 내렸잖아요. 비컷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이전에 대부분의 중앙은행들,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 금리를 네. 다 내렸었어요. 근데 우리만 연준이 내리니까 내렸잖아요. 그렇죠. 보고 내린 거죠. 예. 그러면 이 행태는 내년에도 지속이 될 것 같고, 네. 연준이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제가 아까 내년에 미국이 이제 금리를 내릴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리는 방향은 맞는데, 또 트럼프도 저금리를 좋아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연준 의장인 파워라고 트럼프하고 안 좋죠, 사이가. 예. 그리고 파월은 이번 임기가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2026년 5월까지. 그러니까 트럼프 눈치를 안 볼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트럼프노믹스의 그 재정이라든가 관세 쪽을 보면, 자,
재정 정책은 트럼프 일 때도 그렇지만 재정 정책 규모가 커집니다. 트럼프 때는. 왜냐하면 관세, 세금을 덜 거두니까 당연히 적자 규모가 커지고 그 말은 국채를 발행해야 되고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거죠. 네. 또 하나는 관세 인상이 인상폭이 너무 크잖아요. 예. 이럴 때는 수입 물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달러 유동성도 많아지고 관세 인상 폭도 크다면 미국 소비자 물가가 불안해질 수 있겠죠. 쉽게 말해서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파월이 트럼프 생각대로 움직이긴 싫고 물론 이제 연준 FMC 파월 포함해서 12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월이 뭐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12분의 1이지만 그래도 연준 총재의 영향력 무시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파월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주도한다면 물가가 너무 불안합니다. 금리 내리는 거 우리 좀 생각해 보고요. 금리를 올릴까요?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한국은행은 못 내립니다. 만약 연준이 그런 시나리오로 간다면. 그래서 한 서너 달 전에 연준의 정책금리 지금 5.5에서 4.75까지 왔잖아요. 네. 내년 말에 3%까지 예상했었어요. 서너 달 전에는 시장에서. 근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3.5에서 4로 내년 연말 정책금리 예상치가 많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우리 한국은행이 빨리 금리를 못 내릴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중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한 게 결국에 우리 내년의 경제 성장률 어떻게 될 건가 이게 가장 궁금한데 좀 전망치는 어떻게 보시나요? 연구원에서 1.7% 내년 봤고요. 올해는 아직 뭐 확정은 안 됐지만 한 2.1 정도 보고 있습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은 지금 한국은행이 먼저 1%대를 끊었죠. 1.9%로. 네.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나온 게 이제 1.8%. 예. 그리고 저희가 1.7%인데 1%대 성장률이라는 거, 즉 2% 미만의 성장률이잖아요. 네. 1960년 이후로 우리가 국민계정 통계를 작성한 이후로 그럼 벌써 60년이면 65년 정도 되네요. 2% 미만 성장률이 나왔던 건 딱 5번밖에 없습니다. 네. 뭐 어떤 해인지는 아시겠죠? 외환위기, 금융위기, 뭐 코로나위기. 네. 그런데 이제 내년이 6번째 1%대 성장률이다. 상당히 저성장인 거죠. 어려운 상황이 아마 지속이 될 것 같은데 이유는 내수가 이 1.7%에는 최근의 정치 불확실성은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럼 이게 반영이 된다면? 반영이 만약에 부정적으로 된다면 네. 1.7%가 내년 성장률 전망치 맥시멈이 되는 거죠. 더 하향 조정될 그렇죠. 수 있다. 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요. 그 탄핵되기 전 해와 탄핵됐던 해를 비교하면 경제 성장률이 올랐거든요. 네. 예, 소비는 내려갔는데. 내수가 줄었는데도요. 예, 왜냐하면 수출 때문에 그래요. 수출이 워낙 좋았어서. 그래서 근데 요번에는 아까 이제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수출이 꺾일 것 같다 그랬잖아요. 예. 내수도 안 좋고 수출도 안 좋고. 예. 네. 내수가 안 좋은 건 그때와 비슷한데 네. 그때보다 나쁜 거는 수출마저 꺾일 가능성. 그러면은 성장률은 정말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일각에서는 이제 디플레이션 국면이다 이렇게도 말하던데 이렇게까지 봐야 될까요? 디플레이션은 일단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안 나오잖아요. 네네. 디플레이션은 아니고 그냥 저성장. 예, 저성장. 저성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도 우리나라의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해서 되게 좀 우려를 표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네. 장기적으로 내년까지 좀 어려운 쪽으로 이렇게 악영향 끼칠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옛날에 그 정치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내려갔던 건 제 기억이 없어요. 그냥 우려의 수준 정도라고 봐야 우려의 수준인데 다만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가 이제 탄핵이 국회에서 결의된 게 2016년 12월인데 이게 기억이 정확하지 않는데 2016년 11월쯤에 네. 근데 그 탄핵 되기 이전에도 상당히 좀 불안했잖아요. 네, 그죠? 네. 불확실 정치적인 네, 맞아요. 언론 보도가 막 쏟아지고 그랬죠. 예.
그때 이제 뭐 그런 사태가 터지고 했는데 OECD가 숫자는 이제 정확하진 않습니다. 네네. 한국 경제 성장률이 2017년 그때 기준으로는 내년 성장률이죠. 성장률 0.4% 포인트를 깎아버렸어요. 예. 그러면서 왜 내렸는지 이제 자기네들이 서술을 했는데 세 가지 요인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정치 불확실성이었어요. 그래서 뭐 전혀 무시할 바는 아닌데 네. 정치 불확실성 때문에 신용 등급이 깎이는 거는 왜냐하면 신용 등급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디폴트의 가능성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 뭐 정치 불확실성 때문에 디폴트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이건 아닌 거죠. 예.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그냥 우려의 수준일 거고 예를 들면 이 사태가 엄청나게 좀 예를 들면 폭력적으로 막 사회가 네. 혼란하고 이러면은 내려갈 수 있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네. 좀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질서 있게 뭔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금 해결들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신용등급이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반등할 모멘텀 같은 건 없을까요? 일단 트럼프 리스크는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2017년의 경험을 볼 때 트럼프의 관세 인상 정책이 한국 경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쳤던 건 2018년 하반기부터였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분명히 이제 관세 인상을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냐면 일단 공무원들 다 바꿔야 되고, 예, 그리고 통상 쪽에 하는 고위직 공무원으로 또 의회 인준을 받아야 되고, 아, 네네. 뭐 청문회 같은 것도 해야 되잖아요. 구성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네요. 세팅하고 나면 조사 기간이 또 필요합니다. 뭐 품목이 됐든 중국이 됐든 네. 그 조사하고 나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시간 필요하고 보고서를 대통령한테 전달하는 게 필요하고 대통령이 보고 결정을 하잖아요. 바로 시행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유예 기간을 둡니다. 그러면 이리저리 하면 아마 2017년은 그 트럼프 리스크는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라야 2017년 하반기 좀 약간 늦은 언제쯤. 네. 그래서 다행히 2017년에 수출 경기가 좀 내려가더라도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은 좀 낙관적인 시나리오지만 2017년 상반기까지는 뭐 그럭저럭 수출이 버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 수출이 좀 버텨줄 수 있을 때 내수를 띄울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이제 모멘텀인데 네. 그거는 거시 정책으로밖에 풀 수 없어요. 예를 들어 극단적이지만 하느니 지금 3.5에서 3.0이잖아요. 1월 달에 우리 금통위가 있는데 3.0에서 2.5로 내리고 B컷으로 인하를 예. 한다던가. 또 그 다음 달에 또 0.5 더 내리고 그렇다면은 내수가 좀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